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아침 첫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 선대위 내분을 둘러싸고 지금 여러 가지 해법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어쨌든 결론은 김종인 위원장이 완탑으로서 모든 전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말하자면 지금까지 이제 한 달여 동안 운행해 오면서 이준석 대표의 말하자면 선대위 사태의 파동의 원인은 바로 윤핵관으로부터 비롯됐다. 이것이 이제 이준석 이 대표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제 그립을 완전히 좀 강하게 쥐겠다.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주변에서 반발하더라도 제대로 좀 내가 칼자루를 휘두르겠다. 이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대위 개편 문제가 말하자면 수면 위로 부상해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말을 보면 지금 이미 한 500명 정도로 워낙 비대해졌기 때문에 선대위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 조직에 대해서 손을 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운영의 묘를 찾겠다는 거죠. 그럼 운영의 묘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 직할 부대로 지금 편성해 놓은 총괄상황본부 임태희 본부장, 이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가겠다. 다만 그렇다 해서 윤석열 후보의 생각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측의 핵심, 바로 이제 총괄지원 본부장인가요? 현재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 이 권 의원과 그 다음에 임태희 본부장과의 채널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 이것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는 권성동, 그 다음에 임태희 두 분이서 만나서 여러 가지 뭐 일정이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이런 이 공약이라든가 이 핵심 문제에 관해서 이제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후에는 본부장들이 모여서 이제 마무리 조정 회의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원화된 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구상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과연 이런 구상이 제대로 될 것이냐라는 비판도 또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병수 의원, 오선 의원이죠, 부산시장 하신 분, 이분 얘기는 윤석열 캠프도 다 선대위도 전부 해산하고 새 판을 짜라. 그리고 당직도 전면 해편하라. 이런 아주 강수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이제 벌써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말쯤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세밀한 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네 분이 상당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지금 한 달여, 지금 11월 5일 날 했으니까 한 달 반쯤 됐죠. 그 사이에 내공이 말하자면 네 분이 상당히 쌓여져 있던 건데, 이 네 분의 핵심 원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윤핵관과의 갈등 관계지만요. 또 이 배후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폭로하고 나온 것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책임론도 또 계속 거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당 안팎에서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렇게 불거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의혹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 대응해 나갈 것이냐라는 문제를 두고 이제 폭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해명도 하고 조치를 취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수진 의원의 생각인 것으로. 그런데 이제 조수진 의원이 그런 의견을 내니까 이게 조수진 의원이 본인의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상 잠복해 있던 갈등이 표출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과연 그러면 김건희 씨 문제는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기회에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보여준 리더십을 볼 때 과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맨 먼저 지금 유엔군 사령부가 매우 이상한 뭐냐면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난 20일 날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철원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것이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런 입장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0일 백골부대 육군 3사단 관측소에서 민간인의 DMZ 내 무단 활동이 허용됐다는 사진을 인지했다. 유엔 사령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DMZ 내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민간인의 DMZ 내 무단 활동이다. 이제 무단 활동. 그러니까 이제 위반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민간인은 여기에 뭐 윤석열이라고 안 써 있지만은 이때 이 지역을 들어가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윤석열 후보예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당시 이제 군사경찰 완장도 착용했고 또 전투복 야전 상의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동행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똑같은 복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적과 관련해서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윤 후보의 백골부대 관측소 방문은 국방부 출입을 다 받았다. 군복 착용도 해당 부도 안내를 받아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말이죠. 그리고 똑같은 날 20일 날 박병석 의장도 6사단 DMZ 관측소를 방문했고 또 이 과거에 2018년도에 임종석, 2012년도에는 박근혜 이런 분들도 DMZ를 방문했습니다. 똑같이 전투복 상의 그리고 완장, 군사경찰 완장을 찾고 작년 1월에도 남영신 육군 지상사령관이 미 7공군 사령관과 백골부대 GP를 방문한 바 있어요. 자, 그런데도 이번에 유엔사가 말이죠. 출입 48시간 전에 통보한 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와 육군은요. 정전협정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특별히 바뀔 입장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한 발 뒤로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유엔사가 이런 문제 제기를 갑자기 했겠는가? 제가 보기에는요. 유엔사 지금 이 존재의 의의가 현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요. 뭐냐? 종전협정을 지금 체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종전협정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밀어붙이는 지금 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종전협정을 체결한다. 이 얘기는 결국 유엔사 없애겠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물론 입으로는 청와대가 부인하고 있지만 당연히 전쟁이 이제 종시되면 전쟁이 휴전협정, 이 종전이 아닌 휴전, 정전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는 게 유엔사잖아요. 그러니까 맨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유엔사야. 그래서 유엔사가 말하자면 자기 목소리를 키워가지고 결국 내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 내 위상에 영향을 주는 일은 하지 마. 이러한 정부에 대한 이 불만, 반발이 바로 윤석열 후보의 DMZ 방문을 통해서 가시화됐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엔사의 이의 제기 매우 이례적인 것인데 이 정책적 함의를 현 청와대 그리고 국방부 제대로 이해하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윤석열 후보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일정 호남 지역을 쭉 돌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전북대 의원들하고 간담회도 가졌고 또 이 완주에 있는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도 갔었고 군산의 새방금 33센터도 또 둘러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둘러보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전북 홀대론 이런 것도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철저히 제대로 챙겨 나가겠다. 그래서 민주당한테 표를 찍어줬는데 이 표를 찍어줘봐야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이 전북 홀대론 본인은 이제 절대 그러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 중에 한 사람인 이세종 열사 추모비 참배를 했는데 이때 좀 반발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는 이 함은경 씨가 운영하는 횟집에서 어제 저녁을 같이 했는데 이 자리에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엉터리 경제 이론으로 국민 생활에 피해가 더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고 이 함은경 씨는 최저임금 팍 늘려 소득 늘려주면 경제 선순환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어제 전북대 학생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극빈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 느끼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또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에 이 학생들과 간담회가 끝난 후에 기자들한테 그 취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그분들 즉 극빈층 이런 분들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그분들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에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윤석열 후보 지난달 5일날
후보 선출한 이후에 이번이 이제 두 번째 방문이고요. 이제 오늘은 광주와 전남 여수, 순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호남 쪽에서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실 텐데, 지난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죠, 조사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호남 쪽에서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20.9%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요, 하나는 이준석 대표, 이게 당대표가 하는 짓이냐,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지만, 윤석열 후보에 대한 리더십, 회의론도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인파이터로 봤는데 보니까 인파이터가 아니고, 즉, 이 저돌적 공격수로 봤는데 아웃파이터다. 즉, 수비형 공격수다. 과연 왜 그럴까? 이런 이제 문제 제기와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동안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 여러 가지 좋은 말도 많이 했고, 또 이 버티는 모습, 싸우는 모습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 정권 교체는 제일, 말하자면 실력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선에서 당선이 됐고, 지금 지지율도 극히 일부를 빼놓으면 전반적으로 우세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리더십 참 괜찮다, 믿을만하다, 이런 생각이 그동안에, 말하자면, 괜찮게 나온 거였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지프 다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명예교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나이 교수가 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그 다음에 스마트 파워, 이 국력을 세 가지로 나눈 아주 대표적인 학자예요. 그래서 하드 파워라고는 이 조직 관리 측면, 마키아벨리의 전략이라는 것이고, 소프트 파워는 정서, 지능, 그 다음에 비전, 소통, 이런 거를 소프트 파워. 그 다음에 스마트 파워는 하나의 이제 맥락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능. 이런 그 리더십 유형을 제기한 바 있어요. 이 세 가지로.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스마트 파워. 여러분들 공부하는 상식 차원에서 한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조직 관리, 즉, 하드 파워 능력을 좀 인정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우리 국민들한테 크게 인상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봤을 때, 그리고 지난번 울상회동에서 봤을 때 뭔가 좀 불안하다. 그래서 이 조직관리 능력이 좀 뛰어난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지금 이제 의구심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보도들을 쭉 보면 대표적인 게 말이죠. 지금 이제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 소장이 밝힌 건데, 윤 후보가 검찰총장 때 권력과 싸우는 걸 보고 인파이터로 알았는데 최근 모습을 보면 아웃복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위기 돌파형인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노태우나 문재인과 같이 내향적 대통령을 닮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번 사건을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말하자면 전면에 나서서 수습하기보다는 일단 지켜보자, 이런 수세적 대응이 비교적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윤석열 후보 지금 뛰쳐나갔는데 이준석 후보가 밝히는 걸 보면 윤석열 후보로부터 연락이 안 왔다, 지금 이런 거를 지금 밝히고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리더십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이제 말하자면 이번 갈등의 직접적 단초가 됐던 김건희 씨 부인 대응과 관련해서도 항상 한 발짝 늦은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도 또 리더십에 말하자면 손상을 주는 그런 요인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이게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결국 윤석열 후보의 집에 초대됐느냐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말을 놓느냐, 이것이 측근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 리더십에 대한 이 비판 요인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비판적 시각,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좀 잘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 오늘 사설을 보면요, 윤 후보의 쓴소리 기피증이 야당 내부의 본질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조선일보가 직격탄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걱정스러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김건희 씨 대응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윤 후보가 이 부인 문제를 비롯해서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쟁점에 대해서 귀를 닫으려 한다는 세간의 평, 이게 굉장히 걱정스럽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윤 후보에게 국가의 장래를 맡겨도 되겠느냐는 고민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자, 그리고요, 주변 사람들이 윤 후보가 불편해하는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윤 후보가 그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야 그게 진짜 민주주의다. 대선 후보 때부터 쓴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자, 이런 이 사설의 이 결론적 말하자면 지적, 상당히 좀 무게 뭐라 그럴까요? 진지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김종인 위원장 선대위 인적 개편 대신에 윤 측근들과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래서요, 직접 주도권을 잡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 선대위 운영을 좀 바꾸겠다. 그래서 윤석열 비서실 역할은 철저하게 축소한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측근인 임태희,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측근인 권성동, 이 두 분이서 공약과 일정을 조율한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선일보가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김종인 위원장의 측근으로는 원희룡, 임태희, 금태섭,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측근으로는 흔히 얘기하는 윤핵관, 이 권성동, 장제원, 윤한호, 이런 분들을 이제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이다. 그래서요, 이 두 축, 말하자면 임태희, 그 다음에 이제 권성, 이분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선대위를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말하자면 운영의 묘를 기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요, 내부 권력 투쟁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윤석열 후보 측근, 말하자면 이 세력과 그 다음에 김종인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의 세력, 이것이 이제 맞붙은 권력 투쟁이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인의 장박을 쳤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이런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를 뭐 이렇게까지 보는 것은 사안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채질하는 이 내부 분열 분자들, 아니면은 여권의 공작, 이런 데서 오는 영향이 아닐까.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합류를 조금 망설이고 좀 보이콧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송영길, 이재명, 또 다른 중진들이 김종인 위원장하고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기도 하고 박용진이까지 나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박용진이 언론에 공개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전화하고 만난 거는 합류를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늦추겠다. 이 얘기가 뭐예요? 분란 조성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부 권력 투쟁이다, 이런 시각을 지금 언론에 표출하는 것도 일종의 정치 공작이 아니냐, 여권에, 이런 시각에서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부각시키는 것이죠. 김건희 부각시키는 건 똑같아. 이번에는 그러니까 김건희 부각 이제 시켜갖고 성공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조수진하고 이준석이가 딱 부딪혀갖고 둘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권력 투쟁,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또 뭐냐면 이 비판 여론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럼으로써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솟구치고 있는 이런 비판, 견제 여론을 좀 희석시키겠다고 하는 고도의 전략이 은연중에 작동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저는 비판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준석 대표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대위가 개편되더라도 선대위 복귀 안 한다. 그리고 윤석열 만날 생각도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지금 대선을 이끌어야 할 당 대표가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종인하고요, 당 고문들하고 오찬을 했어요. 근데 이 오찬에서 선대위 복귀와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과 선대위에서 요청이 들어온 일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래 윤핵관이 줄기차게 했던 주장이 이준석이 없어야 선거를 이긴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카드뉴스도 만들고 다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드뉴스는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 내용이 주로 많이 담겨 있고 조수진 공보단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사태 이후에 윤석열 후보로부터 연락은 오지도 않고 있고 또 만날 생각이 없다. 좀 삐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이재명
이준석의 한계고 이준석의 함량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울산 회동할 때도 그랬잖아요. 윤석열 후보 전화가 안 오네? 언론에 아주 폭로해버렸잖아요. 그 윤석열 후보 전화하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윤석열 후보 아쉬운 건 당신 아니야? 아니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조수진하고 싸우니까 그게 민주주의라고? 이런 지금 불만을 언론에 그대로 여과 없이 표출하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이 대표의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또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퇴 이유와 관련해서 교수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씨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냈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에게 이준석이가 선거를 안 놓는다 식으로 바로 보고가 들어갔다. 선대위에는 대전략도 없다. 이렇게 아주 그냥 뭐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보다 더 세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젠다 세팅을 하고 선거운동을 기획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주장했던 세대 포유론도 밀어붙일 생각이 없다. 이 세대 포유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2030 세대하고 6070 세대들이 딱 하나로 연합해서 4050 이재명의 콘크리트 지지층 여기를 소외시켜서 승리로 이끈다는 전략이거든요. 자, 그래서 세대 포유론 밀어붙일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일단은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1일 날은 2012년도 18대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썼던 빨간 사슴뿔 머리띠 사진을 공유했는데 이 해당 게시글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마지막 광화문 있을 때 청년들과 노래 부르며 썼던 것이다. 보관해 뒀다 나중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할 때 다시 선물해야 되겠다. 이렇게 썼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 루돌프 사슴 머리띠. 이대로 가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처럼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우회적 비판이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굉장히 강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선대위 보직을 맡은 사람들 전부 사퇴하라. 그리고 선대위 현재 6개 본부 체제 전면 해체하라.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을 걷어내고 선거 대전략을 수립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해서 딱 하루 만에 말이죠. 이 사퇴를 선언한 하루 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인 총괄위원장을 제외한 선대위 모든 인사들 전면 사퇴와 사실상의 선대위 해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상태로 선대위가 굴러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걸 해체하지 않고 윤핵관 문제 해결에 답이 없다. 예. 그리고 또 애초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를 총괄하는 게 두려워서 김 위원장을 배제하기 위해 6개 본부 체제를 만든다는 황당한 생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윤핵관에 대해서는 선대위 조직도에 없는 사람이라 문제다. 그 사람은 부산을 벗어나면 안 된다. 부산을 벗어나면 전 국민이 제보해야 된다. 그래서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장제원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거론했어요. 그러면서 윤핵관 몇몇 인사 중에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선대위를 떠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본인의 복귀 여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역할을 내게 요청한다면 하겠다. 그렇지만 기존처럼 의사결정권이 있는 역할과 기획 업무는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상당한 이 제한적 역할만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선거운동은 돕는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파동 났을 때요, 당무 거부했을 때도 당무는 하잖아요. 당무는 해.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선거운동은 해. 그런데 뭘 안 하느냐? 상임선대위원장, 홍보 미디어 총괄본부장 이거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당 대표로서의 제한적 역할만 하겠다는 거예요. 즉 후보가 요청하는 사항만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제1야당 대표로서 선대위 직을 너무 무책임하게 던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는 선거의 시에는 훨씬 빨리 돌아가서 쾌도 난마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조수진의 부적절한 항명성 발언을 윤석열 후보처럼 그게 민주주의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당 대표니까 꾹 참고 한마디도 해선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보수의 문화라면 이거 바뀌어야 된다. 예. 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이 선대위 해체, 육본부 해체, 그 다음에 일괄 사퇴, 초강수를 둔 배경과 관련해서는 진박이 난리칠 때 아무 말도 못하다가 공천 파동을 겪고 대통령 탄핵되고 꾹 참아서 득본 게 뭐가 있느냐. 또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퇴로를 막은 채 직을 던진 게 제1야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게 아니냐.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윤핵관이 호가호위하고 있다 라면서 박근혜 정권 시절의 진박에 비유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 의식을 아예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번 이준석 대표의 사태와 관련돼서 그 강도를 일단 아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덧붙이면요, 진중권 교수가 지금 이번에 신지에 영입하는데 진중권 교수가 개입한 것 아니냐, 추천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문제 제기가 있어요. 바로 이준석 대표가 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진중권 교수 이거 황당하다, 무슨 머릿속으로 환타지 소설 쓰는지 몰라도 전혀 관계 갖고 관심도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요. 다만 국민의힘 신정강 정책에 성평등 정책을 강화한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 중앙이 아닌 이상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당의 공식적 입장과 동일시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지에 이 김한길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지에는 당 밖에 있는 사람이 추천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진중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자, 이제 조선일보에서요, 마지막으로 하나 사설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거에서 손 뗐다면 말도 아껴라, 이런 사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정말 선거에서 손을 떼겠다고 결심했다면 선거에 대한 논평도 삼가라. 링 밖에 선 3자 정치 논평가처럼 선대위 인사들을 향해 비판을 이어가는 것은 당 대표로서 후보를 돕는 일은 계속 하겠다는 다짐과도 배치된다. 이 대표는 불과 몇 달 전 낡은 정치에 새 바람을 일으키며 우리 정치판의 세대교체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이 대표가 요즘 보이고 있는 가벼운 처신은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 비판적 사설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 쓴소리를 좀 들어라, 이 얘기하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떠났으면 패널 정치, 제3자적 입장에서 논평하지 말라라고까지 직격탄을 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조선일보 사설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치고요, 잠시 후에 두 번째 방송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요, 본래 이 큰 일을 하려면 이런 어려운 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람이나 조직이나 항상 어려운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어려운 일을 누가 어떻게 빠르게 슬기롭게 스마트하게 해결하느냐, 해결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가 곧 질적 차이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이번 이러한 내용 빨리 그야말로 극복하고, 그리고 일단 김종인 위원장한테 모든 전권을 위임했다. 그래서 강하게 그립을 지으라고 주문도 했고,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플러스 알파 노력을 윤석열 후보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